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갑자기 삐 하고 울리는 그 벤틸레이터 알람 소리에 심장이 진짜 쿵 하고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말 내가 이거 모르면 환자 위험해진다. 이 압박감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지죠.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 날카로운 소리는 들을 때마다 긴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자신감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의 다양한 모드잖아요. 네네. 사실 매일 보면서도 막상 누가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워낙 복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 목표는 기계공학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두 가지만 확실히 챙겨가시면 돼요. 첫째는 지금 내 눈앞의 환자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거. 아, 네. 그리고 둘째, 알람이 울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니까 벌써부터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모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숫자랑 영어 약어부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이런 핵심적인 것들 뭐부터 볼까요? 물론이죠. 사실 가장 많이 보는 네 가지 핵심 용어만 기억하시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 네 가지요? 첫 번째는 타이덜 볼륨, 약어로는 TV, TV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말합니다. 아, 그 일회 환기량이요? 이게 환자마다 설정값이 다 다를 텐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예전에 몸무게로 계산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슷한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환자의 실제 체중이 아니라요, 이상적인 체중. 아, 이상 체중이요? 네, IBW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6에서 8ml 정도로 설정합니다. 근데 이 이상 체중은 몸무게가 아니라 키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와, 키요? 그래서 환자의 키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키가 기준이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알겠습니다. 카이덜 볼륨은 키 기준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호흡수, RR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1분당 기계가 강제로 쉬게 하는 호흡 횟수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FiO2인데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산소가 몇 %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아, 우리가 그냥 숨쉬는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 들어있고 벤틸레이터로는 100%까지 조절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산소 농도네요. 근데 임상에서 보면 FiO2를 무조건 높게만 유지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환자 산소 포화도가 좀 괜찮아지면 바로바로 내리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100%의 고농도 산소를 너무 오래 쓰면 오히려 폐에 독성을 유발하거나 무기폐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용어는 뭔가요?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바로 PPIPP인데요. 아, 핍. 호기말 양압이라는 어려운 이름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숨을 끝까지 다 내쉰 후에도 폐포, 그러니까 공기주머니가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압력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 폐가 완전히 납작해지는 걸 막아주는 약간 보호장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한 번도 안 분 새풍선은 처음 불 때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죠? 그런데 바람이 약간이라도 들어있는 풍선은 훨씬 쉽게 불 수 있죠. PP 바로 그 약간의 바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폐포가 완전히 닫히는 걸 막아주니까 다음 호흡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산소화를 개선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와, 풍선 비유를 들으니까 개념이 머리에 그냥 쏙 들어오네요. 그냥 열어두는 게 아니라 다음 호흡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타이달 볼륨, 호흡수, FiO2, 그리고 핍. 자, 이 네 가지가 기본 세팅이군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게 기계가 이 공기를 대체 어떤 방식으로 폐에 밀어 넣어주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올 모든 모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이 변하는가입니다.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이 변하는가? 흥미로운데요.
꼭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볼륨 컨트롤, 줄여서 VC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정해진 양, 즉 볼륨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아, 양을요? 네, 예를 들어 탈달 볼륨을 500ml로 설정하면 환자 폐가 딱딱하든 말든 가래가 찼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500을 다 밀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좀 고집센 방식이죠. 아하, 이거 비유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이건 마치 환자가 배불러요 해도 정해진 밥 한 공기를 무조건 다 먹여야만 끝나는 식사 시간 같은 거예요. 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럼 장점은 확실하겠어요. 정해진 양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환기량이 보장되고 그럼 몸속 이산화탄소 조절에도 유리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아주 명확해요. 만약 환자 폐가 점점 딱딱해지거나 가래가 많이 차서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약속된 500을 넣기 위해 압력을 끝없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높은 압력 때문에 폐가 손상되는 기움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실제로 볼륨 컨트롤 모드 환자들이 기침하거나 자세 바꿀 때마다 고압 알람이 엄청 울려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양을 지키려다 힘 조절에 실패하는 거군요. 그럼 다른 방식은 이거랑 정반대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프레셔 컨트롤, 즉 PC입니다. 이건 반대로 정해진 힘, 즉 압력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번엔 힘이군요. 네, 압력을 20cm H2O로 설정하면 딱 그 힘까지만 공기를 부드럽게 밀어놓고 더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 이건 어떤 식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식사 시간을 딱 10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식사와 같아요. 더 먹고 싶어도 시간이 되면 숟가락을 놓는 거죠. 아하, 정해진 압력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폐손상 위험이 훨씬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훨씬 젠틀한 방식이죠. 와, 정말 안전하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물론이죠. 만약 환자 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같은 힘으로 밀어도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공기의 양, 즉 타이달 볼륨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저환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실제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하,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 각각 일장일단이 확실하네요. 그럼 우리가 임상에서 실제로 보는 그 복잡한 모드 이름들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모드들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숨을 결정하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오,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3대장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C 모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계가 왕인 모드예요. 기계가 왕이다. 어떤 의미죠?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계가 설정값대로 알아서 숨을 다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려고 살짝 시도만 해도 기계가 그 신호를 딱 감지해서 오야, 숨 쉬고 싶구나 하면서 설정된 힘을 100%다 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환자가 쉬는 모든 호흡이 기계의 풀파워 지원을 받는 셈이죠. 와. 그럼 환자가 조금만 숨 쉬려고 해도 기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자 호흡 노력을 줄여주니까 진정 상태인 환자에게는 정말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환자가 불안해서나 통증 때문에 숨을 막 헐떡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헐떡거릴 때마다 기계가 풀파워로 바람을 넣어주겠죠. 그러다 보면 과호흡에 빠져서 호흡성 알칼리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모드를 쓰는 환자는 진정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기계가 너무 열정적으로 도와줘서 생기는 문제군요. 그럼 두 번째 모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SIMB 모드입니다. 이건 기계 반, 환자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기계 반 환자 반요? 네, 약간 밀당을 하는 모드죠. 기계가 설정된 횟수만큼은 강제호흡을 딱 시켜주고요. 그 강제호흡 사이사이에 환자가 스스로 쉬는 자발호흡은 기계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건 네 힘으로 한번 쉬어봐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오롯이 환자 스스로의 힘으로 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주로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 환자의 호흡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재활 운동 단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는 모드군요. 위닝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환자가 주도권을 다 가져가겠네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마지막은 10회 PSV, 즉 자발 호흡 모드입니다. 뜨죠? 강제 호흡은 전혀 없고요.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힘들어하지 않도록 살짝 서포트만 해주는 압력 보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드에서는 환자가 숨을 안 쉬면 기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이 모드에서 가장 무서운 알람이 바로 무호흡, 즉 앱니아 알람이에요. 환자가 숨을 안 쉬면 기계도 그대로 멈추기 때문에 이 모드를 적용 중인 환자는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와, 제가 예전에 진정제를 좀 많이 쓴 환자가 이 모드였는데 정말 잠깐 사이에 앱니아 알람이 울려서 식은땀이 확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 상태 감시가 중요해요. 와, 경험담까지 들으니 정말 와닿네요. ASIV, SIMV, CPAP까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걸로 나눠보니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죠. 요즘 새로 들어온 벤틸레이터들을 보면 제가 모르는 이상한 이름의 모드들이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최신 기종들은 방금 우리가 배운 볼륨 컨트롤의 장점인 환기량 보장과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인 폐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스마트한 모드들을 사용합니다. 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정말 고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드디어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군요.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PRVC 또는 오토플로우라고 불리는 모드입니다. 네, 제조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개념은 같아요. 한마디로 압력, PC 방식으로 숨을 쉬게 하되 우리가 목표한 용량 VC가 안 들어오면 기계가 알아서 압력을 조절하자는 아주 똑똑한 개념입니다. 압력 방식으로 쏘는데 목표는 용량이다. 이름에 볼륨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더 헷갈렸는데 그런 원리였군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기계가 먼저 시험 호흡을 한두 번 해봐요. 아, 캐스트를 내요? 네, 그래서 이 환자 폐는 이 정도 저항을 가졌구나 하고 상태를 파악한 뒤에 목표 용량, 예를 들어 500ml를 넣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을 스스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똑똑하네요. 근데 만약 다음 호흡에서 500이 안 들어왔다. 그럼 그 다음 호흡에서는 압력을 스스로 살짝 올립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압력을 스스로 내리고요. 와, 기계가 스스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압력을 찾아가는 거네요. 그럼 저희 같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뭘 유심히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 모드에서는 최고 흡기압, 즉 PIP가 계속 변합니다. 아, 그렇죠. 변하겠죠. 그래서 어제는 압력 15 정도로도 타이달 볼륨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25까지 올라가네? 하는 이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추세. 압력이 계속 오른다는 건 환자의 폐 상태와 다 빠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순간의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는 거군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또 다른 스마트 모드도 있나요? 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ASV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끝판왕이요? 네, 이건 비유하자면 비행기의 오토파일럿, 즉 자동 비행 모드와 같아요. 자동 비행 모드요. 정말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의사가 호흡수나 타이달 볼륨 같은 걸 일일이 정하지 않아도 기계가 환자의 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호흡 패턴을 스스로 찾아서 적용해 줍니다. 와,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으면 알아서 강제 호흡을, 자발호흡이 돌아오면 알아서 보조 호흡으로 아주 매끄럽게 전환해 주죠. 정말 똑똑하네요. 그럼 이 모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설정 값은 뭔가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바로 환자의 성별과 키입니다. 성별과 키요. 네, 기계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체중을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목표 환기량을 정하기 때문에 만약 키를 잘못 입력하면 환자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와, 키 입력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네. 정말 소름 돋네요. 그야말로 자동 비행 모드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모드는 화면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화면을 보시면 보통 십자가 모양의 타겟이랑 동그란 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 동그란 점이 현재 환자 상태인데 그게 십자가 타겟 근처나 네모난 안전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 환자 잘하고 있구나 하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삐삐 하고 알람이 울리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대처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알람이 울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세요. 바람이 막히거나
아니면 새거나. 막히거나 새거나. 와, 단순해서 좋네요. 그럼 먼저 바람이 막히는 상황, 고압 알람부터 알려주시죠. 고압 알람은 말 그대로 바람길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가래, 스크리션즈가 찬 경우예요. 아, 역시 가래. 네, 이럴 땐 청진해보고 필요하면 석션을 해주면 바로 해결되죠. 또 환자가 튜브를 꽉 깨물거나 바이팅, 라인이 꺾였을 킹킹 때도 울릴 수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흔하죠. 그리고 환자가 기계랑 싸울 때 파이팅, 또 압력이 올라가고요. 가장 응급 상황은 기흉이 생겼을 텐데 이땐 보통 한쪽 폐 소리가 안 들리고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지니까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람이 샌다는 신호인 저압 또는 저용량 알람은요. 이건 소리부터가 다 급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건 보통 어딘가 연결이 빠졌을 때, 디스커넥션 됐을 때 울립니다. 아니면 기관 내 튜브 끝에 있는 풍선, 즉 커프의 바람이 새서 그 틈으로 공기가 셀 때도 알람이 울리죠. 아, 그래서 커프 압력 체크가 정말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환자가 튜브를 스스로 뽑아버렸을 때, 엑스튜베이션인데 이럴 땐 지체 없이 엠부베깅 하면서 바로 의사를 호출해야 합니다. 와, 막힌다, 샌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알람 원인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기본 용어부터 알람 대처법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고수가 되기 위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 뭔가요? 벤틸레이터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뜨잖아요. 그중에서 흐름 시간 곡선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프요? 숫자를 보기도 바쁜데 그래프까지 봐야 하나요? 숨을 내쉬는 그래프가 바닥, 즉 0 지점까지 완전히 돌아온 뒤에 다음 호흡이 시작되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래프가 0까지 채 돌아오지 못했는데 다음 호흡이 시작된다면 그건 폐 안에 내쉬지 못한 공기가 계속 갇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걸 오토핍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혈압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와, 그래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거군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보이는 팁이네요. 바로 그거죠.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환자를 살리는 건 기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변화와 추세를 읽어내는 간호사의 눈입니다. 침상머리를 올리고 구강간호를 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왜 압력이 점점 오를까? 가래 양상이 어제와 다르네. 같은 추세를 읽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한 기계는 정말 훌륭한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그 기계가 절대 볼 수 없는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식은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요. 어쩌면 기계가 보여주지 않은 그 작은 단서야말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